자, 이제 해봅시다. 교재는 다음 주에 지급이 될 거예요. 다음 주에 오시면은 받아가시면 될 것 같고, 그리고 교재 이제 구성을 좀 차례차례 한번 보고, 오늘은 간단하게 두 작품만 공부하는 걸로 좀 한번 해봅시다. 일단 우리가 문학인데 고전 문학을 좀 배울 거예요. 고전 문학. 고전 문학을 여러분들 오늘 두 작품을 배울 건데, 이 두 작품 배우기보다 시대별로 쭉 우리가 이어지고 있지 않니? 시대별로 쭉 보면은 시대의 흐름에 따라서 이렇게 작품들이 이어져 나가고 있어요. 하나만 물어보자. 상고라고 하는 이 말은 뭘까? 상고시대. 상고시대라는 말은 뭘까? 상고시대. 상고. 의역을 하자면 아주 오랜 옛날, 아주 옛날, 고조선, 막 이럴 때. 고조선이라던가 우리 초기 어떤 국가 단계일 때, 그때 우리는 상고시대라고 얘기를 해요. 내가 혹시 걱정돼서 물어보는 건데, 우리 시대 구분은 할 수 있니? 얘들아, 우리나라의 최초의 나라, 고조선, 또 그 다음에 이어서 고조선 다음에는 어느 나라가, 응? 고백신? 백신 맞는 것 같기도 하다. 고구려, 백제, 신라라고 하는 삼국시대가 있죠. 그 다음에는 신라, 후삼국? 후삼국이 여기 있어야 되나? 신라, 통일신라. 통일신라가 있어야 되지. 통일신라. 그리고 후삼국이 있고, 후삼국 중에 어느 나라가? 고려. 고구려를 계승한 고려가 고려시대로 이어지고요. 그 다음에는 조선. 이렇게 이어지는 이 시기. 보자. 통일신라, 후삼국, 고려, 고전, 조선까지 이어지는 이 시기예요. 근데 이때 당시에 문학이 있었대, 얘들아. 이때 문학이 있었다고? 이때 문학이 있었대. 문학이라는 건 뭐야? 공부하는 내용이 아니야. 문학은요, 시, 뭐 소설, 뭐 이런 것처럼 여러분들이 우리가 이게 뭐 누릴 수 있는 글로 된 어떤 예술을 우리가 보자는 거지. 글로 된 예술들. 그럼 고조선에도 시가 있었대. 맞아, 시가 있었어. 오늘 배워야 되는 공무도화가. 자, 시라고 하는 거는 뭐가 표현이 되는 거라고 했니? 시를 표현할 때. 정서. 그러면 어떤 정서가 있는지 우리는 찾아줄 수 있겠죠? 그리고 고구려의 왕인 유리왕이 지은 황조가라고 하는 요 시가 있었어요. 그럼 분명히 이 유리왕도 어떤 감정을 표현했겠지? 그래서 시대별로 우리가 이런 감정들의 그 변천사를 건데, 자, 이때도 사람일 거고 이때도 사람일 것이요. 그러면 옛날 사람과 지금의 사람은 크게 다를까? 뭐 오스트랄로피테쿠스가 이때 사람은? 그런가? 아니지. 유인원 이런 사람은 아닐 거니까 지금의 우리와 비슷한 정서이지 않을까 싶어. 그렇지? 그래서 시대는 우리가 변했지만 옛날 사람의 그 감정과 지금 현대 우리가 사는 이 감정은 그렇게 다르지 않을 거예요. 그런 것들 한번 보자라는 측면에서 고전 문학을 한번 보는 거고요. 특히 고전 문학은 이 시간의 흐름 때문에 아주 다양한 형식이 드러나요. 다양한 형식. 요거만 써놓으세요. 형식이 아주 다양해요. 지금은 뭐 시와 소설, 뭐 문학, 극, 혹은 뭐 수필 요 정도로 나누지만 되게 다양해요. 뭐 시조도 있고 가사도 있고 향가도 있고 점점점. 그래서 우리는 하나 더 고전 문학을 할 때는 이 다양한 형식에 대한 형식의 특징을 공부해야 돼요. 이 형식마다 갖고 있는 그런 특징들. 형식마다 갖는 특징이 있어요. 학교에서 시조 공부하지는 않았던 것 같은데, 중간 때. 시조 혹시 공부한 적 있니? 시조? 할 수 없어? 2학년 때도? 그래서 다양한 형식마다 이제 나오는 그런 특징들을 여러분들이 공부를 하셔야 되다. 그래서 고전이라고 하는 부분은 이런 형식이 다양하기 때문에 우리가 조금 어려운 점은 있고요. 그리고 어휘의 어려움도 있어요.
어휘. 우리가 모든 단어를 알지 못하자. 특히 몇백 년 전에, 몇천 년 전에, 천 몇백 년 전에 썼던 저 단어를 우리가 알기를 만무하지. 그치? 언어는 매년 바뀌어요. 언어는 조금씩 시대마다 소멸하기도 하고 탄생하기도 하고 변화하기도 해요. 그래서 그런 어휘를 우리는 공부를 같이 병행해 줘야 돼요. 고전 어휘. 같이 영어 해석하는 느낌이 들기도 해요. 읽을 수는 있는데 해석이 안 되는 경우도 많아. 영어도 그러지 않아요? 근데 읽을 수는 있지 않아? 소리 딱 이렇게 보면 알파벳 보면은 근데 해석이 안 되는 경우도 있잖아. 의미를 모르니까. 그래서 요 두 가지 공부가 고전 문학 할 때는 조금 더 추가가 돼야 돼요. 일반적인 문학 공부에서. 프린트에는 담진 않았지만 뒤로 넘어가 볼게요. 그리고 여러분들이랑 저희 뭐라 요것만 있네. 요것만 있네. 잠깐만. 자, 조금만 더. 여러분들 이제 고전과 함께 문법을 같이 나갈 거거든요. 그래서 이번에는 문학하고 요 문법이 또 핵심이기도 해요. 근데 이제 문법은 제가 문법 기준으로 반을 좀 이렇게 편성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번에 목요일날 모의고사까지 특히 거기 문법 문제가 들어갔는데 뭐 기본적인 배웠던 걸로 아니야 배웠던 게 아니고 저번에 우리 시험 봤던 거 있지. 저번에 시험 봤던 게 문법이 많이 들어간 거고 그 문법의 여부는 사실 문법을 잘한다 못한다가 아니라 여러분들이 문법적 감각이 있느냐 그 정도 하나. 그리고 두 번째는 감각이 없어도 그걸 메꿀 수 있는 게 뭐냐면 복습이거든. 복습을 하면 돼. 그러면은 자 문법 점수가 안 나온다. 그러면 문법적 감각이 뭐 있던 없던 중요한 거냐. 복습을 안 했다. 그러면 자 복습하는 친구와 복습을 안 하는 친구는 그 차이의 격차는요 정말 커요. 그래서 문법 복습하는 사람들은 같이 해서 조금 더 심화된 내용으로 더 자세하게 하는 거고 안 하는 친구들은 안 하는 대로 모여서 복습부터 시키는 거고 좀 그렇게 달리 구성이 될 것 같아요. 국어를 잘한다 못한다가 어딨어. 사실 우리말 우리가 이렇게 쓰는데 대화 안 통하는 사람이 있니? 안 그래? 대화 안 통하는 사람 없잖아. 그치? 그러니까 우리는 국어의 능력 차이는 사실 없어. 근데 우리가 공부하는 그 방향, 공부하는 어떤 학습 능력의 차이가 조금 있는 거죠. 문법은 그게 아주 편차가 커요. 사람들마다 문법 잘하는 사람이 있고 문학 잘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물론 이제 나는 다 잘하지만 어우 재수없어. 근데 문법 잘하는 사람은 복습 잘하거나 혹은 이렇게 집어넣는 거 되게 잘하는 사람이고요. 또는 독서 잘하는 사람이 있거든. 그 비문학 지문 이렇게 하다 보니 뭐 풀더니 다 맞고 막 그래. 글도 빨리 읽고 그런 사람들도 있어. 그런 차이는 우리가 정의할 수가 없는 영역이기도 해요. 사실 정의적 영역이라고 해서 딱 이렇게 뭔가 명시적으로 보기가 힘들어. 그래서 문법 같은 경우는 우리가 극복 가능하고 문법은 명확하게 답이 나오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 기준을 하나 삼기도 해요. 크게 보면 우리가 독서와 문학과 그리고 문법 이게 국어에서의 아주 큰 세 가지 갈래고 여기에 뭐 화법과 작문이 조금 더 추가되긴 하죠. 독서 잘하는 사람과 문법 잘하는 사람은 아주 극단적이에요. 이거 능력이 완전히 달라요. 그건 나중에 천천히 얘기해 줄게요. 문학은 걸쳐져 있어요, 사실 좀. 문학도 복습이 필요한 부분도 있다. 개념어 같은 경우. 개념적인 걸 딱 명확하게 잡아야 되고. 근데 문학도 독서처럼 지문을 읽어내야 되는, 독해야 되는 경우가 있다. 처음 보는 작품들. 그래서 이쪽 영역이 강화된 사람도 있고, 또 이쪽 영역이 강화된 사람도 있어요. 여러분들이 그 지금 1학기 과정을 고1 1학기 과정도 병해서 이렇게 했지만 한번 느꼈을 텐데 학기마다 중간고사랑 기말고사가 동일한 내용으로 이렇게 막 비슷한 내용으로 시험을 봤니? 아닌 것 같지? 중간고사에서 문학을 엄청나게 했고 그치? 그 기말고사 시험이라고 했던 거에서 문법을 엄청나게 했지. 그래서 1학기가 이 고1 1학기가요 중간과 기말로 따지고 그리고 또 2학기가 중간과 기말로 따지면은 문학이랑 문법으로 막 크게 나뉘거든요. 문학이랑 문법. 독서는 중간중간에 한두 줄씩 들어가고. 그래서 중간에는 문학이 많았다가 이후에 기말에는 문학이 적고 다시 중간에는 문학이 많았다가 다시 기말에는 문학이 적어요.
반대로 문법은 중간에 적었다가 기말에 많았다가 다시 적었다가 이렇게 돼요. 그래서 성적이 아주 극명하게 갈려. 중간 잘 나왔으면 문학 잘해. 근데 기말 안 나왔으면은 문법을 못해. 이런 식으로 성적이 좀 극명하게 갈리기도 해요. 여러분들은 이번에 시험에 기말고사 때 한 번밖에 안 봤으니까 중간 기말이 안 나왔으니까 한 번에 그냥 다 봤는데 거기에서 뭐 토론도 배웠지, 독서도 배웠지, 문법도 있지 막 이렇게 식으로 다 들어갔잖아. 근데 고등학교 그 학기제로 이제 했을 때 중간과 기말은 이런 식으로 극명하게 갈리기 때문에 좀 편차가 있는 편이에요. 이걸 이해하고 준비를 하셔야 된다는 거고. 자, 그래서 문법은 뭐 아주 깊은 문법까지 공부하는 게 아니라 기본적인 거, 이건 다 알아야 돼. 이거는 백지 그리기 엄청 시킬 거예요. 그릴 수 있어야 돼요. 뭐 예전에도 한번 그렸겠지만 다 까먹었지? 다 그릴 수 있니? 품사 그릴 수 있어? 그냥 눈 감고도 그려야지. 형태소는? 형태소에 대한 개념도 확실하게 잡아줘야 되고 문장 성분, 문장의 짜임 뭐 이런 부분들로 하셔야 돼요. 자, 근데 다만 요거를 진도 나가는 데 있어서 자, 품사는 여러분들 언제 배우냐? 중학교 1학년 때. 형태소도 중학교 2학년 때까지 걸쳐서 배워요. 문장 성분은 3학년 때 배우는 개념인데 경민고는 이미 배웠고요. 다른 학교들은 2학기 때 배울 거예요. 그러니까 배운 학교들은 경민고 같은 경우는 미리 배웠으니까 이거는 당연히 알고 있어야 될 거고 다른 친구들은 이 부분을 배울 거니까 우리가 조금 더 공부를 해야 되겠구나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거기에 이제 문장의 짜임까지도 중3 때 배우는 내용이고요. 훈민정음이라고 하는 이 중세국어가 중3 2학기 기말 부분에 들어가기도 해요. 2학기 기말에 살짝 한 단어씩 있거든요. 근데 안 하는 학교가 대부분이에요. 대부분 안 하고 넘어가더라고. 그래도 우리는 요거를 좀 배워놓자라는 거. 그래서 이렇게 5개 단원으로 문법은 좀 압축시켜서 공부를 할 거고요. 그 외에도 문법은 단원이 좀 많어. 지금 여기서 무슨 단원이 빠졌니? 우리 1학기 때 열심히 했었던 의문 단원이 빠졌지? 그치? 의문의 변동이라던가 이런 단원들이 빠져있지? 그래서 그 의문 파트를 제외한 나머지를 우리가 2학기 때 좀 공부를 한번 해보자 라는 측면. 자, 오늘은 앞에 가서 요 고전 문학 두 작품을 이제 문학 공부하는 느낌으로 한번 볼 거고요. 우선 요 가시리 앞에 공무도 아가를 봅시다. 아주 오랜 옛날에 대한 문학이라고 했어요. 그래서 상고시대, 고대시대라고 얘기를 해요. 이 문학 작품의 시기를 얘기하려면 뭐 고대시대, 고대문학이라고도 얘기를 하고요. 아까 상고시대처럼 얘기를 해도 돼요. 근데 이 고대문학의 특징이 뭐냐면은 이 특징은 자 우리가 지금 현대문학 기준으로 보면 뭐 시라고 하는 운문적 요소가 있고 서정적 요소가 있고 또 소설이라고 하는 서사적 요소가 있죠. 또 단어 공부 다시 해볼까? 서정 무슨 단어? 감정을 표현하는 거, 서술하는 거. 서사는 사건을 그치 이야기를 서술하는 거, 표현하는 거. 그렇죠? 서정, 서사 무슨 단어인지 바로바로 처리가 돼야 돼요, 우리. 그치? 자, 그러면 요 고대 문학의 특징은 얘네들이 결합되어 있어요. 자, 밑에 볼까? 분명히 여기서는 시인 것 같아. 그치? 근데 밑에는 설화라는 거는 이야기잖아. 이런 것들이 같이 결합돼서 우리한테 전해지고 있어요. 이런 이야기가 있는데 그런 이야기 속에서 나온 이 노래가 있다라고 우리한테 전달이 될 거예요. 그래서 이 시를 이해하기 위해서는요, 설화도 우리가 같이 읽어주는 것도 좋아요. 알겠죠? 물론 이제 시 안에서의 여러 가지 이제 뭐 표현법이라든가 이런 것들도 공부해야 되겠지만, 그럼 자, 설화를 한번 봅시다. 고조선, 옛날이네. 완전 옛날이네. 그치, 고조선. 뱃사공, 광리자고가 이런 사람이 있었대. 이런 사람의 이름이에요. 새벽에 일어나 배를 손질하고 있는데 머리가 샜다라는 게 뭐니? 머리가 기운이 세다는 의미입니까? 머리가 기운이 세? 아니지. 머리가 하얗게 변한. 머리가 하얀.
미친 사람. 자, 그 사람은 우리는 지금 이름을 뭐라고 불러? 백수광부. 자, 백수광부의 뜻은 백자가 흰, 하얀, 숫자가 머리, 그리고 머리가 하얀, 광자가 그렇지 미친 남자. 백수광부라는 단어가 백수 직업이 없는 광부가 아니라 골든버가 아니라 머리가 하얀 미친 사람처럼 보이는 이 사람이 머리를 풀어헤친 채 술병을 들고 물을 건너고 있었어요. 이런 상황이야. 이런 이야기야. 그런 상황 속에서 아내가 소리를 막 치면서 막았어요. 여보 가지 마, 여보 가지 마, 안 돼. 근데 그 사람은 결국 물에 빠져 죽었대요. 자, 그래서 그의 아내는 공후라고 하는 악기예요. 그 당시 있었던 악기를 뜯으면서 뜯는다는 게 뭐니? 악기를 부러뜨리는 게 아니라 연주하는 거지. 현악기를 우리가 뜯는다라고 얘기를 해요. 검은고 같은 경우도 이렇게 손으로 뜯잖아요. 그렇죠? 뜯으며 슬프게 노래를 부르고는 자신도 물에 빠져 죽었다라는 이런 배경설화. 그래서 광의자교가 이 노래를 자신의 아내 여옥에게 일러주니까 여옥이 공후를 다시 타면서 그 노래를 부르면서 세상에 전해졌다라고 하는. 그럼 그때의 이 노래. 이 노래는 어떤 노래야? 슬픈 노래겠죠. 그러면 우리는 추론할 수 있겠네. 자, 이 시는 어떤 정서가 드러날 것 같아? 슬픈 정서가 드러나겠다. 아, 그런 상황이구나. 자, 그러면 우리가 이제 이 시에 대해서 공부를 할 때 항상 주제를 찾는 연습을 하셔야 돼요. 주제 찾기. 기억은 나려나? 주제 어떻게 찾아야 될까? 주제 상황을 항상 정리하시고요. 그리고 배경까지도 찾아주신 다음에 거기에 나오는 화자의 정서 그리고 태도를 좀 이렇게 봐주시면 그러면 이 주제가 찾아질 거예요. 그전에는 내용을 읽어야 되겠죠? 내용을 정확하게 읽어줘야 되고 내용을 정확하게 읽는다는 거는 한 문장 한 문장 읽고 끝이 아니라 이거 무슨 상황이지? 무슨 배경이지? 혹은 여기서 정서 태도가 찾아지나? 이런 것들을 계속 연결해서 자 해볼까? 이미여 물을 건너지 마오 라고 하는 이 상황이 잡히네? 어떤 상황이야? 누가? 님이 물을 건너려고 하네. 근데 화자는 뭐 하고 있어요? 건너지 마라고 얘기를 하고 있네. 건너지 마의 의미는 뭐니? 막는 거예요. 만류하고 있는 거죠. 그치? 만류라는 조금 어려운 단어 막고 있어요. 그쵸? 멈춰! 멈춰! 이거 안 하니? 그래서 멈춰! 안 하는구나. 고등학생에서 멈춰 이거 유행어거든요. 학폭 멈춰! 자, 두 번째. 임은 아이고 그의 물을 건너시네. 아이고 어떻게 물을 건너요. 그쵸? 님은 물을 건너고 있어요. 근데 결국 어떻게 되고 있니? 물에 빠져서 돌아가시고 있어요. 죽음이 있네. 님의 죽음. 자, 아이고 가시님을 어이할 꼬꼬꼬꼬 어떤 느낌이 들어? 어이할 꼬꼬꼬꼬 어떤 느낌이 드니? 가시님을 어이할 꼬 요거를 이런 정서, 이런 태도들을 우리가 좀 한 단어로 좀 이렇게 좀 묶어주는 연습도 하면 좋아요. 가시님을 어이할 꼬 어떤 느낌이 들어? 어이할 꼬꼬꼬 이 화자의 태도나 정서, 물론 슬픈 정서일 거야, 그치? 또 가시님을 어이하나, 아이고 한탄하는 느낌도 들지 않니? 또 뭐 하고 있어? 아, 가시님을 어떡하냐? 나 이제 어떻게 살아? 체념적인 느낌도 들고. 좀 어려운 단어죠. 이렇게 우리가 단어를 끌어낸다는 게 어려울 수도 있지만 이런 연습 많이 하셔야 돼요. 그래야 이 상황을 우리가 요약할 수 있어요. 하나는 근데 질문. 요약을 했는데 선생님 제가 요약을 제대로 했는지 모르겠어요. 요약 잘못하면 어떻게 해요? 잘못해도 괜찮아. 적어도 여러분들은 이 내용은 읽고 요약을 하는 거잖아. 그치? 그럼 읽고 요약을 했으면 진짜 해석을 잘못하지 않았으면 대부분 비슷한 요약이 생길 거예요. 자, 그러면 이런 내용들을 여기다가 우리 한번 쭉 나열을 한번 해보자. 나열. 상황, 배경, 정서, 태도를 쭉 나열해보자. 자, 어떤 상황이고 어떤 배경이고 어떤 정서고 어떤 태도가 찾아져요?
어떤 상황이니? 어떤 배경이니? 그냥 우리 나열식으로 단답형으로 써도 괜찮아. 주제를 우리가 명시적으로 막 이렇게 깔끔하게 안 써도 괜찮아. 자, 죽은 사람이 그리워하는 느낌, 그리움도 있고, 또, 임의 죽음에 대한 그리움일 수도 있고, 그리워한다, 님 보고 싶다, 이런 느낌은 근데 사실 조금 떨어진 느낌이지. 그리움이라는 느낌과 맞닿아 있는 것 같긴 한데, 이 상황 자체로는 아직 그리워하지 않지. 죽는 상황이니까. 그럼 님의 죽음, 어떻게 하다 죽었어? 그렇지, 님이 물에 빠져, 이런 죽음이라고 하는 상황 속에서 어떤 정서가 느껴졌어요? 슬퍼, 또 한탄, 혹은 체념이라고 하는 내용으로 우리는 써주면 이게 주제가 돼요. 이미 물에 빠져 죽는 거에 대해서 화자는 슬퍼하고 있어요. 한탄하고 있어요. 체념하고 있어요. 자, 이런 말로 여러분들이 써줄 수 있느냐, 혹은 이렇게 바로 파악을 해줄 수 있느냐, 이게 문학의 독해력이라고 나는 주장을 해. 그러니까 이제 하다 보면 문학을 외우게 되는 경우도 있어. 그렇지? 근데 외우는 거는 처음부터 외워야지라고 생각하는 것보다 하면서 외워지는 건 나는 정말 좋다고 생각해. 하다 보면 외워져. 한 번 하고 두 번 하고 세 번 하면 외워지겠지. 그렇지? 근데 처음부터 문학을 이건 이거야, 이건 이거야 이렇게 외우면은 절대 실력이 안 늘어요. 그 실력 그대로 고3 때까지 간다. 그럼 맨날 문학이 발목 잡고 문학이 어려워. 여러분들한테 제시되는 문학은 우리가 알고 있는 시만 하더라도 한 1000편 정도 이제 고대 문학이 1000편 정도 이렇게 있어요. 보통 이제 1000편 알면은 대부분 다 안다라고 얘기를 하거든. 근데 그 1000편을 여러분들이 다 공부할래? 나도 1000편 다 못 외워. 근데 그 1000편을 읽어낼 수 있는 거야. 그 능력이 필요한 거야. 자, 읽어내는 능력은 지금 이런 거예요. 내용을 읽고요. 텍스트를 읽고요. 글자를 읽고요. 이 내용 뭐지? 여러분들 스스로 한번 요약을 해보거나 그리고 그것에 대한 주제를 찾아보고 그렇게 해야 문학이 읽히는 거예요. 자, 이렇게 찾았다면 지금 제가 이렇게 동그라미 치는 이 부분이 밑에 주제라고 하는 부분과 다른지 한번 봅시다. 자, 주제라고 하는 이 부분 어때요? 완전히 다르니? 아니지? 비슷하죠? 또는 대응이 되죠? 그러면 우리는 주제를 찾을 수 있는 거예요. 그렇게 연습하시면 돼요. 처음부터 주제를 보고 외우지 마시고 여러분들이 그 내용을 읽고 그것을 끌어낼 수 있어야 돼요. 자, 그리고 그 외에 이런 단어들은 알고 있어요. 이런 단어들, 지금 여기서 모르는 단어가 아마 한역이라는 단어와 애상적이라는 단어를 모르지 않을까? 추측하는 거예요. 서정적이라는 단어는 아니? 그렇지, 감정을 표현한 거야. 한역은 자, 요게 한자로 한문으로 번역을 합니다. 무슨 말이? 자, 요거에 대해서도 우리가 어느 시대의 작품이라고요? 고대 시대라고요. 그때는 자, 우리 국어와 대응되는 우리 글자가 있었니? 있었니? 없었니? 없었어. 이 국어는 우리의 말이에요. 지금 우리의 이런 말들, 이런 소리들. 근데 중국어는 어때? 중국어는 중국의 말이잖아. 이 중국어의 이 말을 표현해주는 글자는 누구야? 한자죠. 자, 요 관계 혹시 이해됐어? 얘들아, 한자와 중국어는 달라요. 그래서 얘를 한문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국어는 국문이라고 표현을 해요. 자, 이때 글자가 없어. 그러다 보니까 누구를 빌려와? 한자를 가져와서 우리말을 한자의 이 한문 어순으로 표현을 하는 거예요. 그거를 한역이라고 해요. 그럼 한역은 한문으로 번역한 거예요. 무엇을? 우리말을. 우리말을 한문 번역한 거예요. 우리말에 대한 한문 번역. 자, 어순이 다르다라는 것만 잠깐만 하나 더 찾아보자. 자, 어순이 다르다? 우리 국어는 국어의 어순을 한번 볼까? 처음에 뭐가 나오니 보통? 주어, 또, 그 다음에는 서술어는 언제 나와? 서술어는 맨 뒤에 나오죠. 중간에는 뭐 보어라던가 목적어라던가 그건 부사어가 나와요. 얘네 중에 하나. 여기 플러스로 하면 좀 오해 소지가 있겠다. 오어.
근데 중국어 어수는 달라요. 혹시 중국말 좀 할 줄 아는 사람? 중국말 좀 아는 사람? 뭐 우리 뭐 우스갯소리로 님이 시발로 막 이런 식으로도 하잖아. 안 해? 아 그럼 못 들어봤어? 나 욕한 거야? 아 지금 우리 제일 잘하는 걸로 해보자. 오 아이니. 와 아이니 무슨 말이니? 널 사랑해. 그래서 널이라는 게 누구야? 널. 이 아이가 사람 아이가 사랑이야. 그렇지. 이게 사랑이야. 사랑해. 워. 우리 아까 내가 그 니미 시팔로마 이게 뭐냐면 네가 너야 너. 너 밥 먹었냐? 너. 워는 나. 자 조사는 있어요 없어요? 없어. 이거 얘네들 조사 없어. 어미도 없어. 우리 국어만 있어. 그치? 자 그래서 얘는 이 중국어는요. 단어의 순서에 따라서 그게 해석이 돼요. 이거 바꿔주면은 아예 의미가 달라진다. 아이니가 아니라 네 아이워 하면 네가 날 사랑한다. 그렇게 돼요. 아예 의미가 달라져요. 그래서 서술어만 찾아볼까? 여기가 서술어죠. 주어는 어디 있어요? 여기 있죠. 그리고 목적어. 그래서 보통 주술목 구조다라고 얘기해요. 주술목, 주술목. 옛날에 한자 공부 엄청 열심히 했고 한문 공부 엄청 열심히 했거든. 한자 이것도 있고. 자, 어순이 다르지? 그래서 누구의 어순에 맞춰서 그러면 이 글을 쓴 거라고? 중국말. 요거는 한문 어순이에요. 자, 그래서 여기서 공무도하라고 하는 이 말도 잠깐만 해석을 할 때 요 가짜는 노래라는 걸 이미 이해는 하겠죠. 노래예요. 공자가 님을 부를 때 공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 당신이라는 느낌이에요. 자, 무도는 무한도전 아닙니다. 나 여러분들 무한도전 세대가 아니에요. 도자가 건너다. 강을 도하하다. 자, 무는 하지 마. 건너지 마. 님 건너지 마. 하자가 강하자예요. 하자가 강하자. 황하강 이렇게 들어봤지? 님 건너지 마 강을. 황하강이면 강 황하? 황자가 황하강 황하라고만 해야지. 그치? 보통 그러면 이제 그런 거지. 한강 리버. 한강 리버. 자, 요 해석은 사실 필요 없어요. 여기 해석은 안 해도 돼. 여러분들 한문 공부, 한문이 이제 들어가지 않으면. 근데 재밌어. 자, 그러니까 님 건너지 마, 뭐 강을. 그래서 이렇게 우리는 해석을 한단 말이에요. 원래 우리말은 이랬을 것이다 라고 추측한 거야. 사실 이 말인지 아닌지 몰라. 님이요, 물을 건너지 마요. 이런 말인지 아닌지는 모르지만 야, 건너지 마, 물! 이런 식으로 할 수도 있단 말이야. 근데 우리말의 어순에 맞게 하면은 님 강 건너지 마세요. 그렇게 얘기를 했겠지. 자, 그래서 그 부분이 여기서 나오는 한역이라는 뜻이고요. 이해했죠? 한역을? 한역을 이렇게 길게 설명할 길은 없는데. 자, 애상이라는 단어도 한번 처리해보자. 애상. 무슨 단어일까? 애상. 슬픔? 어디가 슬픔일까? 야, 애상이라는 노래 들어봤어? 쿨 노래. 알잖아. 너를 엄청 신나잖아. 근데 왜 슬퍼, 애상이? 가사가 맞아, 그 가사 엄청 슬퍼. 알잖아, 너를 이토록 기다리며 사랑하는 난데 넌 뭐가 바쁜지 날 보기 힘들어. 엄청 슬픈 노래야, 그 노래. 자, 그러니까 애상이라는 단어는 그 쿨 노래에 속지 마세요. 슬픈 단어예요, 이거. 조금이라도 슬프면 애상적이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다른 애상이라고 하는 노래도 되게 많거든. 내가 좋아하는 애상이 박효신의 애상. 박효신의 애상 들으면은 막 눈물 나. 엄청 슬퍼. 자, 그러니까 애상은 이게 슬플 애자예요. 물론 애자가 다른 애자도 있어. 슬프다, 사랑 애자도 있어요. 근데 이때는 슬프다예요. 상은 상처예요. 그러니까 슬픈 상처가 되는 그런 마음들. 그러니까 조금 슬퍼도 애상이고요. 많이 슬퍼도 애상이에요. 근데 엄청 슬플 때는 아주 비통하다라고 하겠지. 자, 우리가 공부할 때 그러면 이런 단어들은 확실하게 알고 있어야 돼. 알겠지? 이게 개념어니까 문학에서 감정적 개념어. 체념이라는 단어는 뭘까? 체념.
염자는 생각이라는 단어거든요. 생각을 포기하는 거야. 그치? 뭐 더 이상 생각하기 힘든 거. 뭐 단념하다 이런 말도 있었지. 체념이라는 노래도 아주 유명한 노래가 있잖아. 그치? 빅마마. 자, 그러면 여기서 애상적이다, 체념적이다 이런 마음들을 우리가 이해했죠. 근데 하나 또 제일 중요한 게 이제 표현법과 관련된 건데 이 표현법과 관련해서는요. 한역된 한시다 보니까 이 표현법을 명확하게 찾아내기는 좀 힘들어요. 근데 우리가 이렇게 변한 우리의 한역한 거를 한자로 번역한 한문으로 번역한 거를 다시 번역한 내용에서 찾으면은 이 물이라고 하는 이 물이라고 하는 공간이 의미가 좀 달라지는 경우가 있어요. 의미가. 그래서 그 내용이 제일 밑에 물의 의미 변화라고 해서 물은 1구에서 사랑에 대한 표현이야, 이별의 공간에 대한 표현이야, 3구에서는 죽음에 대한 표현이야 라고 하는데 자, 물이라고 하는 것이 상징하는 바가 여러 가지가 있어요. 자, 물이라고 하는 건 우리 생명의 근원이라고 쓰이지 않니? 그렇지? 그래서 생명의 근원이라고 하지만 이 시에서는 그게 적용되지는 않네요. 근데 물을 건너다라는 말은 이별의 공간이라고도 볼 수 있어요. 물을 건너네, 이별의 공간. 이별로서의 2구에서의 물. 1구는 아직 설명 안 했어요. 자, 3구에서 물은 이제 물에 빠져서 돌아가셨어요 라고 하면 죽음의 의미예요. 아주 이제 건널 수 없는, 돌아올 수 없는 강을 건넜을 때 우리가 이별, 죽음이라고 또 표현을 하죠. 근데 물어보고 싶은 건 왜 요 물을 사랑이라고 했을까? 1구의 물을. 님이여 물을 건너지 마오. 이걸 왜 사랑이라고 했을까? 이렇게 이해 안 하고 넘어가신 분들이 그냥 외운단 말이에요. 근데 이해를 조금만 해보자. 왜 사랑이라고 했을까? 님이여 물을 건너지 마세요. 다시 볼 수 없으니까 그치. 걱정해 주는 거지. 님에 대한 걱정이에요. 님에 대한 염려예요. 그건 우리가 다른 말로 사랑이라고 해도 되겠지. 그래, 님에 대한 걱정이야. 님에 대한 염려야. 그래서 그 물은 어떤 사랑의 의미로 우리는 해석을 해주기도 해요. 자, 이렇게 우리가 해석을 해줘야 여러분들이 시가 파악이 되는 거지. 그냥 외우면 안 돼. 그럼 여기서 우리가 했던 어떤 물이라고 하는 요 단어가 책마다 의미가 조금씩 달라지는구나 라는 거. 여기서 이제 어렵게 나오잖아. 고등학교 버전에서는 이 물에다가 줄을 치고 자, 이 시에서의 물과 같은 기능을 하는 다른 시에서 물을 찾으세요. 그럼 물과 관련된 시가 5개 딱 나오고 거기서 우리가 이 물의 의미가 이별의 의미로 잡히는 시를 찾아줘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다른 5개 시를 다 외워서 풀어야 되나? 아니야. 그 순간에 우리는 읽어줘야 되는 거죠. 그런 능력이 필요해요. 이거 되게 어려운 버전이에요, 여러분들한테. 근데 그것까지 아직은 가기는 좀 힘들고 계속 문학을 독해해 나가면서 우리가 그러면서 작품을 공부하고 작품이 외워진다면 너무나 좋은 케이스겠죠. 넘어갑시다. 황조가. 자, 설화부터 한번 읽어볼까? 시간 드릴게요. 설화 한번 읽어보세요. 자, 고구려의 이 유리왕이라고 하는 이 화자는, 작가는 이 두 사람을 계비로 맞았대요. 계비라는 게 무슨 단어일까? 계비. 그치. 비자는 왕비인데 이 왕비를 대신하는 계자가 우리가 엄마를 대신하는 엄마를 계모라고 하죠. 나쁜 엄마가 계모가 아니야. 엄마를 대신해서 다른 엄마가 이제 새엄마를 우리가 보통 계모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
그러니까 왕비를 대신해서 계비로 맞은 거예요. 왕비로 추천한 거. 첩보다는 조금 더 신분이 높아. 첩은 그래도 그 아래 신분이잖아. 그치? 근데 왕이 없는 동안 이 둘은 사이가 좋을까? 아, 한 여자만 결혼해야지 왜 두 여자하고 결혼해갖고 이래. 그치? 왕의 특권. 자, 그래서 치이가 고향으로 가면서 유리왕이 치이를 찾아 나섰지만 치이는 돌아오지 않아요. 그래서 꾀꼬리 보면서 이 노래를 지었습니다. 그럼 화이는 남았을 거 아니야? 아니요. 화이도 고향으로 돌아갔대요. 그런 설화 속에서. 자, 그러면 여기에 이 노래는 어떤 정서가 느껴질까? 꾀꼬리 보면서 슬픔에 빠진 왕이라고 했으니까 벌써 우리는 정서가 어느 정도 찾아질 거예요. 자, 그걸 한번 정리해보자. 헐헐 나는 저 꾀꼬리 보면서 쟤네들은 참 암수서로 다정하다. 그럼 여기까지 어떤 상황이에요? 누구를 보면서? 꾀꼬리를 보면서 옆에다 그대로 바로 상황, 배경, 정서, 태도 그대로 정리하자. 상황, 배경, 꾀꼬리를 보면서 외로울사 이내 몸은 아 나 외로워. 그 누구와 함께 돌아갈 꼭꼭꼭꼭. 자, 꾀꼬리를 보면서 어떤 정서 태도? 외로움을 느낀다. 이게 주제인지 한번 가서 보란 얘기야. 꾀꼬리를 보면서 외로움을 느낀다. 근데 꾀꼬리를 보면서는 굳이 안 나오네. 근데 우리가 더 잘 찾아주는 거야. 그 상황 속에서 우리가 일어나는 감정을 읽어줘야 돼. 밑에 보니까 미물, 이름, 외로움과 슬픔, 외로움 찾았네. 외로움은 슬픔이겠지. 그리고 이 꾀꼬리를 보면서 외롭다라고 하는 이 설화까지도 하면은 꾀꼬리를 보면서 임을 잃은 외로움과 슬픔에 대한 노래다. 이게 주제죠. 자, 이렇게 찾아주는 거, 정리해주는 거, 읽어내는 거 어렵지? 어렵지? 아직은? 어렵지 않냐고 얘기 물어보려는데 어렵지 아직은? 근데 하면 할 수 있겠니? 아예 어렵진 않지? 아예 못할 정도는 아니지? 사실 뭐 3차 방정식, 2차 방정식 미분적분 하라는 이런 얘기 아니잖아. 할 수 있어. 자, 그러면 여기서 이제 표현법에 대해서 또 정리를 해보자. 이 부분을 저는 이제 주제를 찾는 이 부분을요. 내용을 읽어줘야 된다라고 얘기를 해요. 근데 우리 내용 읽는 게 아니라 표현을 읽어야 되기도 해. 표현법. 그럼 표현법은 누구와 함께 돌아갈 꼬꼬꼬꼬 물어보고 있지. 자, 이렇게 물어보고 있는 표현법은 진짜 몰라서 물어보는 게 아니죠. 자신의 감정을 강조하기 위해서 의문형으로 표현하는 것을 무슨 법이라고 하니? 자, 서리법이 쓰였다. 표현법이 하나 보이고. 자, 여기서 이제 꾀꼬리의 역할이 되게 중요한데 꾀꼬리가 왜 중요할까? 꾀꼬리는 지금 누구와 대비되는 느낌이니? 그렇죠. 자, 이 꾀꼬리는 화자와 대비되는 존재로서 우리가 나중에도 정리하겠지만 이 꾀꼬리가 객관적 상관물이라고 얘기를 좀 어려운 말이에요. 들어본 사람? 객관적 상관물. 들어는 봤어? 그래서 객관적 상관물로서의 꾀꼬리는 화자와 대비되는 존재로서 화자의 정서를 환기시켜줘요. 화자의 정서를 환기시켜줍니다. 자, 여기서 이제 환기라는 단어가 뭘까? 자, 우리 환기 좀 할까? 예, 환기일까? 아니에요. 자, 이때 환기는 불러일으키다. 정서를 확 올려주는 거. 그런 슬픔의 정서, 혹은 뭐 기쁨의 정서 이런 것들을 이렇게 올려주는 거. 그래서 우리가 그런 존재를 객관적 상담물이라고 얘기해요. 이런 개념어에 대한 얘기는 일단은 많이 들어뒀고요. 나중에 한 번에 쭉 정리를 할 겁니다. 자, 밑에 가서 볼까? 꾀꼬리는 암수서로 정답네. 그래서 화자와 처리와 대비되는 객관적 상관물이다라는 말도 화자와 처리와 대비되기 때문에
객관적 상관물로서 작용을 하는구나. 그 노래에서 우리 많이 나오는데 객관적 상관물 화자 대비되는 거. 혹시 아이유 노래 중에서 봄 먹고 사랑 말고라는 노래 아니? 봄 먹고 사랑 말고 거기서도 가사가 너무 좋은데. 응? 들어보자. 그래. 말 나온 김에 들어보자. 시간이 있으니까. 좀 전에 들었던 이 노래는 지금 이 사람은 어떤 상황이었니? 나 이렇게 코트를 입고 나갔는데 주변의 사람들은 어때? 봄이고 사랑을 나누고 있고 막 봄바람도 부르지. 막 불고 있지. 나는 외롭고 주변에 팔짱 낄 사람도 없고 난 코트 입고 막 아직도 겨울인데 주변 사람은 다 봄이야. 그래서 나의 감정은 어떤 감정이 막 환기가 됐어? 봄, 벚꽃, 사랑 말고 다른 얘기 하자고. 싫어! 이런 얘기잖아. 그렇게 우리가 읽어줘야 돼요. 시도. 그러니까 객관적 상관물이라는 게 되게 우리가 문학적으로 접근해서 개념적으로 접근하면 어렵지만 우리 일상의 노래를 여러분들 들을 때마다 가사를 조금 더 음미를 한번 해봐. 그러면은 금방 이해될 거예요. 자, 여기서 이제 모르는 단어 있나? 한역 시가에 대한 설명을 했었고요. 서정적이다 뭐다 설명을 했었고 애상적이다 슬픈 마음이다. 자, 이해가 되죠 이제? 그렇게 해서 이해도를 조금씩 우리가 넓혀 나가는 거. 자, 그래서 요 공무도화가 황조가라는 단어, 요 황조라는 단어는 꾀꼬리예요. 노란색 꾀꼬리. 시를 읽을 때 우리 의식적으로 여러분들 꼭 해야 되는 거 이런 식으로 정서가 표현될 때. 정서가 표현될 때는 여러분들 꼭 찾아줘야 돼요. 이거는 몸에 배어 있어야 돼요. 시를 읽을 때, 내용을 읽을 때, 글자를 읽을 때, 이거 정서 느껴진다? 그럼 체크. 알겠지? 그래서 요 황조가까지 오늘 내용이고, 잠깐 문제를 푸는 시간을 갖을 거예요. 이제 이렇게.